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유한요소법 및 공학설계 담당 교수인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요소법을 수행하면서 8단계가 필요한데 그 8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유한요소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한요소법을 통해서 해석 결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는데 동영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유한요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8가지 스텝에 대해서 8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요소법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 수식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단한 물리 시스템의 유한요소 방정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기본적인 방법에는 직접법과 변분법, 가중자녀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직접법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강성행렬을 유도가 아닌 직접 매트릭스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변문법이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강성행렬과 요소의 수식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중자녀법으로서 가중자녀법이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요소 수식화를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인 첫 번째 직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법이라는 건 워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소에 대한 강성 행렬을 직접 유도한다는 데서 착안한 방법으로서 가장 단순하며 유한요소법에 처음 유한요소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물리적 통찰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도 스프링에 대한 예제, 그리고 트러스, 보호에 대한 예제에서 1차원 요소 강성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직접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접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중법 또는 유연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미지의 변수는 내력의 인터널 포스인 내력이 되겠고요.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형 방정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힘이 가해졌을 때 요소에 각각의 절점이 있을 텐데요. 변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절점과 모서리들이 요소마다 잘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적합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활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배 방정식과 적합 방정식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방정식은 대수 방정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지수가 내력이기 때문에 내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수 방정식으로부터 내력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방법인 하중법, 즉 직접법에서 첫 번째 방법인 하중법 또는 유연도법이라는 것은 유연도 플렉서빌리티를 이용해서 내력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법에서 두 번째 방법인 변이법 또는 강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말씀드린 직접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변이법 또는 강성법을 적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스프링, 트러스, 보 등에 대한
1차원 요소 강성을 유도하는데 앞으로 변이법과 강성법을 이용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을 유도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미지의 변수는 절점에서의 변위를 가지고, 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알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요소의 강성 행렬을 구성하게 되고요. 앞에서와 동일하게 compatibility equation, compatibility 컨디션을 가지고 공통면에서 연결된 요소들이 변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절점과 모서리가 면들이 요소마다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호부터 평형 조건식과 지배방정식이 절점의 변이들로 나타나지게 되고, 이러한 지배방정식은 결과적으로는 선형대수 방정식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행렬식을 풀므로써 미지의 변수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변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한 메서드라는 변문법은 2차원 및 3차원 유한요소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1차원에서 사용된 직접법에 비해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1차원 요소인 트러스, 빔, 스프링 요소 등에 잘 적용이 되며 쉽게 요소의 방정식과 강성 행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차원 및 3차원의 유한요소 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차원 및 3차원 유한요소 방정식은 변문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소의 방정식과 강성 행렬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펑셔널이라고 하는 범함수를 정의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범함수가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 및 요소의 방정식을 생성하게 됩니다. 고체역학 문제인 구조 및 응력 해석 문제에서는 최소 포텐셜 에너지를 범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과정을 통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 및 요소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역학에서는 주로 선형 탄성 재료를 선택하고 있지만 비선형 재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분법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가중자녀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자녀법은 본 강의에서는 사용되진 않지만 간략하게나마 가중자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중자녀법은 요소의 강성행렬을 유도함에 있어서 앞에 변분법과 다르게 범함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라이얼 펑션이라는 걸 이용하여 에너지를 근사하게 되고, 트라이얼 펑션은 정해의 함수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사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면은 그러한 트라이얼 펑션은 기존의 정해에 갖고 있는 함수와 다소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레지듀얼을 최소화한다라는 이러한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중자녀법이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중자녀법의 특징은 범함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한요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8가지 스텝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를 받게 되면은 그 지오메트리를 이산화하는, 즉 유한요소 격자망을 생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2차원이라고 하면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을 넘어가면은 사면체 요소, 그리고 육면체 요소 등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격자를 잘 분할해 주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격자를 분할했을 때 반드시 3차원만 사용하거나 삼각형만 사용하거나 사각형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요소망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3차원이 되게 되면 사면체와 육면체 요소를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요소망을 구성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격자가 결정됐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두 번째 스텝인 변이 함수를 선정해 주어야 합니다. 변이 함수는 절점 내의 변이가 선형으로 변할지 아니면 2차원으로 변할지 3차원의 방정식을 사용할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서 주로 1차원과 2차의 방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고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차 요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계산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요소망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에 가까운 솔루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1차와 2차의 변이 함수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이 함수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결정된 변이와 변형률을 연관시켜 줄 수 있는, 즉 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을 계산할 수 있는 스트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 릴레이션십이 필요하겠으며, 또 스트레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접법 또는 변분법, 나아가서 가중자녀법 등을 이용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과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요소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마다의 각각의 방정식을 가지고, 요소 방정식을 가지고 어셈블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 강성 행렬로 시스템의 방정식을 구성해 주겠습니다. 여기서의 미지수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스텝에서는 이러한 미지의 자유도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절점마다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절점마다 결정된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스텝인 변형률과 변이의 관계식,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로부터 스트레인을 결정하고 스트레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스텝은 이러한 결과를 컨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주얼적으로 영상을 통해 또는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조물이 어느 부위가 응력이 많이 걸리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8가지 스텝을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요소의 타입을 선정하고 이산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삼각형으로 요소를 선정할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선정할지는 즉
사용자가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기존의 곡면이나 곡선 등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그림같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요소를 파인하게 메시를 짜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력이 다소 적게 걸리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부분은 코스한 메시로 즉 듬성듬성 요소를 나눠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자유도로도 충분히 변이를 근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와 같이 적은 수의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좀 더 많은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정의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나눠주면 좀 더 정확한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소 수를 줄인다고 하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즉 하나의 요소 크기로 모든 지오메트리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원 요소에서는 저희가 다룰 즉 트러스나 스프링 요소가 적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또 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1차원 요소로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차원 요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삼각형 요소들, 사각형 요소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선형의 변이를 갖는, 여기는 2차원적인 변이를 갖겠죠. 또 사각형에서도 1차원 변이, 2차 변이를 갖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1차 변이를 갖는 삼각형에 대해서 요소의 수식화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또는 사각형 요소에서도 Q4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절점 4개를 갖는 선형 변이를 갖는 요소에 대해서도 요소의 수식화와 방정식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3차원으로 넘어가면 3면체 요소, 그 다음에 6면체 요소가 있겠는데 3면체 요소에는 선형, 그 다음에 2차가 있겠고요. 또 6면체 요소에서도 역시나 선형 변이, 2차 변이를 갖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하이 오더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이 오더는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좀 더 쉽고 계산량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3차, 4차의 고차 요소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축대칭 요소가 존재하는 요소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지오메트리가 다음과 같이 삼각형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이 삼각형 하나를 G축에서의 회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대칭 요소에도 역시나 삼각형이 있고 이번에는 3면체를 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은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도 축대칭 3면체 요소와 사각형 요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이 함수의 선택인데요. 변이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 2차원, 3차원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로 1차에서 2차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의 정확도를 요구할 때에는 요소를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세분하는 방법으로 유한 요소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형률 변이 관계식과 응력 변형률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을 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는 1차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여러분이 변이로부터 스트레인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력 변형률 관계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훅스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요소의 강성 행렬과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소의 방정식과 요소의 강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본 수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직접법과 변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며, 소개해 드릴 것이며, 특히나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변이법, 즉 하중법이 아닌 변이법을 이용해서 스티프니스 메소드, 즉 강성 행렬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강성 행렬은 변이와 힘과의 관계식을 알려주는 방정식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법은 주로 1차원 요소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요소, 트러스 요소, 빔 요소에 대해서 이러한 직접법을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법이 아닌 변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차원 또는 3차원 요소의 강성 행렬 및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게 될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Principle of Virtual Work, Principle of Minimum Potential Energy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Principle of Virtual Work, 가상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료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역학 문제에서는 대부분 선형 일라스틱 요소가 되겠죠. 선형 탄성 재료가 되겠는데, 이러한 선형 탄성 재료에서는 버추얼 워크가 아니더라도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즉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통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을 유도하는 것이 좀 학부생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틸리아노 정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변분을 통해 요소의 강성 행렬 및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지만, 이 방법 역시도 일라스틱 재료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카스틸리아노 정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하면 충분히 2차 또는 3차 요소도 적용할 수 있기에 주로 이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통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과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전염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만 드렸었죠. 아무튼 이러한 직접법, 변분법, 가중전염법들을 통해서 요소의 방정식을 얻어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행렬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스텝은 요소의 강성 행렬을 가지고 요소의 강성 행렬 또는 요소의 방정식이 전체 방정식을 구성하는데 어셈블이라는, 즉 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체 방정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각각 요소에서의 요소의 방정식과 요소의 강성 행렬을 결합을 통해 전체의 강성 행렬을 구성하는, 또는 전체의 전체 방정식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각 요소의 강성 행렬은 다음과 같이 조합을 통해서 시스템의 강성 행렬을 구성하게 되고요. 각 요소에서 발생하는 힘에 대한 벡터도 역시나 조합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에서의 힘 벡터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요소에서의 선형대수 방정식이 전체 시스템에서의 선형대수 방정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형식으로 써주게 되고 여러분들은 F, K, U를 풀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U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역행렬을 통해서 결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수치 해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버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시스템의 행렬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정확한 해를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자이델 등의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본 강의에서는 매틀랩에서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행렬을 푸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역슬래시에는 가우스 자이델, 가우스 소거법 등등의 메소드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역슬래시만 처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결정되고 나면은 결정된 디스플레이스먼트로부터 스트레인을 결정하게 되고요. 결정된 스트레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스텝 3에서 나타낸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 또는 변이와 스트레인 관계식은 스텝 7에서도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된 결과들을 아래와 같이 그래픽하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변이가 많이 생겼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응력이 많이 걸렸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좀 더 재료를 바꿀지 아니면 지오메트리를 변경할지를 유저가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하중이 걸렸을 때 변형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접부가 있는 빔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용접부에 어떠한 변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재 해석은 이 아랫부분과 이 부분에 축 대칭 조건을 주어서 모델링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물이 차 있었을 때 용기에 어떠한 변형이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주어 밟았을 때 어떠한 변형이 생기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유한 요소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한 요소의 장점은 총 8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생긴 물체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여러가지 하중 조건, 즉 바디 포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컨센트레이티드 로드
등등의 여러 가지 힘 등을 또 원심력 등 이러한 힘들을 여러분이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같은 방정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재료가 다르다고 하면은 다른 방정식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은 여러 가지 바디를 섞더라도 쉽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죠. 또 네 번째로는 경계 조건의 종류와 그러한 개수들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요소의 부위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한모소 모델을 비교적 쉽고 그리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요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절점 몇 개만 늘려주게 되면은 요소가 좀 더 촘촘해지고 이러한 과정은 유저가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동력학적인 효과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업에서는 정적인 문제만 다룰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어떠한 연구를 하거나 설계를 할 때에는 동력학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고 수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변형을 동반하는 비선형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용 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NCS가 되겠죠. 그리고 비선형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아바쿠스라는 프로그램도 연구 부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과 현대에서의 프로그램을 다룰 때도 아바쿠스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다이나라는 동력학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유한요소 상용 툴도 있겠고요. 나머지 프로이라든지 아니면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항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2가지를 요약해 놨지만 여러분들이 현재는 NCS를 주로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NCS에 대한 트러스 문제나 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매뉴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요소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유한요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8가지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한요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용 툴들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